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부탁을 합니다. 부탁이 조금은 무리하다는 걸 알지만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이 양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작은 선택이 반복되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서히 무너지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관계가 무너지고 자존감이 흔들리고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우리는 너무 자주 목격합니다. 그 무너짐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서울에 사는 이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진 씨는 직장 생활을 시작한 첫 해부터 착하고 배려 많은 후배로 불렸습니다. 선배들은 작은 부탁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 회의 자료 좀 미리 뽑아줄래? 바쁜데 잠깐 이것 좀 대신 해주면 안 될까? 수진 씨는 선배들의 기대에 보답하고 싶어 모든 부탁을 웃으며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탁은 커지고 많아졌습니다. 급기야 다른 동료들의 일까지 수진 씨에게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은 늘 수진 씨의 몫이 되었고 주말에도 선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안한데 이것 좀 해줄 수 있을까? 이 말 앞에서 수진 씨는 늘 망설이다 결국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의 삶은 회사와 일, 그리고 남의 부탁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이 쏟아졌습니다. 감사 인사는커녕 수진 씨니까 가능한 거지. 수진 씨는 원래 잘해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수진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부탁을 쉽게 들어주다 자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결국 관계 속에서 소모되어 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까요? 왜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릴까요? 그리고 왜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남의 삶을 대신 살아가게 된다. 이번에는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배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두 가지 심리가 공존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이고 두 번째는 갈등을 피하고 싶은 두려움입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순간 상대는 고마워하며 칭찬합니다. 정말 고마워, 너밖에 없다. 이 말 한마디가 순간적인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고 관계가 돈독해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은 다음 부탁을 또 들어주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이른바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자리 잡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은 두려움입니다. 혹시라도 거절했다가 상대가 서운해할까 걱정합니다. 관계가 어색해지고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볼까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거절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인정 욕구와 갈등 회피 두려움이 서로 맞물리면서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이 심리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부산에 사는 최영수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영수 씨는 소규모 회사에서 일합니다. 회사 대표는 종종 사적인 부탁을 합니다. 영수 씨, 주말에 이사 좀 도와줄 수 있어? 명절에 집안일이 많은데 혹시 시간 되면 좀 봐줄 수 있나? 영수 씨는 회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사적인 부탁까지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안팎에서 그를 언제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 업무 외에도 상사의 사적인 일까지 감당해야 했고 심지어 동료들마저 자기 일 일부를 영수 씨에게 넘기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으면 사람은 결국 내면에서 자존감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항상 도와주는데 왜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을까? 나도 힘든데 왜 다들 나만 바라볼까? 이런 생각이 쌓이면서 서운함이 분노로, 분노가 자책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분노를 상대에게 표현할 용기는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절 못하는 사람으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경계를 허무는 순간 남들은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여러분, 거절을 못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착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자존감 상실, 업무 과부하, 관계의 피로감으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대에게 끝없이 이용당하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노출되는 위험은 상대가 점점 요구의 강도를 높인다는 점입니다. 초반에는 가벼운 부탁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자료 좀 대신 정리해 줄래? 오늘만 야근 좀 도와줘. 이런 작은 부탁은 부탁하는 사람도 미안한 기색을 보이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절이 한 번도 없으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괜찮아. 부탁해도 들어준다. 라고 인식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요구의 일상화입니다. 지난번에도 해줬잖아. 이번에도 부탁해. 넌 항상 이런 거 잘하니까. 이 말 속에는 이미 부탁이 아니라 사실상 지시로 변해버린 뉘앙스가 담깁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번만 도와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또다시 양보합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책임 전가입니다. 네가 맡아서 해왔으니까 계속 맡아. 문제 생기면 네가 책임져야지. 이 단계에 이르면 부탁이 아닌 사실상 일방적인 업무 분담과 책임 전가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거절하지 못한 사람은 심리적 압박뿐 아니라 물리적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서울의 이혜진 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혜진 씨는 교회 봉사활동에서 항상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봉사를 잘하고 친절하다 보니 점점 많은 일이 혜진 씨에게 몰렸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 한두 시간 도와주는 정도였지만 점차 행사 준비, 기부금 모금, 행사 진행, 뒤처리까지 모든 책임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이건 좀 힘든데 하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진 씨가 있잖아. 잘해줄 거야. 이 기대와 당연함 속에서 혜진 씨는 지쳐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상대가 부탁을 점점 키워가는 이유는 거절하지 않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이미지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장 편한 상대를 찾습니다.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편합니다. 쉽게 말해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네가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너를 이용할 수 없다. 부탁은 사실 요구하는 쪽이 아니라 허락하는 쪽에서 결정됩니다.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부터 이용당하는 고리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거절 훈련을 시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절을 잘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절의 문장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거절을 못하는 이유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막상 부탁을 받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어떻게 말하지 하다가 결국 알겠어요라고 해버립니다. 따라서 미리 사용할 문장을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 일정이 꽉 차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도와드리기 힘듭니다. 이 일은 제 능력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 문장들은 상대를 비난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명확한 거절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두 번째, 거절은 짧고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거절하면서 변명이나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럼 다른 시간에 해줄 수 있어?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렇게 설득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거절은 길어질수록 힘을 잃습니다. 짧고 단호한 말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상대의 표정과 태도에 휘둘리지 마세요.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는 잠시 당황하거나 서운한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마음이 흔들리면 거절은 다시 무너집니다. 저 표정 보니까 내가 너무했나? 이 생각이 든다면 이미 상대의 감정에 끌려간 것입니다. 상대의 감정은 상대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에 집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작은 거절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큰 부탁을 거절하려면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평소 작은 부탁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자. 지금 잠깐 통화 가능해? 이런 사소한 부탁에서 오늘은 좀 곤란하네요. 다음에 하자. 라고 말하는 연습을 계속하세요. 이렇게 거절 근육을 키워야 큰 부탁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거절 뒤에 불필요한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거절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지키고 상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진짜 관계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쪽의 희생만 요구하는 관계는 언젠가 파국을 맞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 여러분, 거절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오래 유지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부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며 그들이 왜 반복해서 부탁을 시도하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탁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상황을 교묘히 조작합니다. 너밖에 없어. 이번만 도와줘. 정말 급해서 그래.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며 상대의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상대가 거절을 못하는 성향이라는 걸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를 이용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신의 권한 밖의 일까지 쉽게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책임을 지기 싫어하고 스스로 감당해야 할 일조차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네가 잘하잖아. 이건 네가 맡아줘야 하는 게 맞지 않아? 이런 말을 하며 상대의 의무감을 자극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상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세 번째 유형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일부러 부탁을 조금씩 늘려가며 상대가 어디까지 수용하는지를 관찰합니다.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이 정도까지도 들어주네. 이렇게 심리적 경계를 테스트하면서 점차 요구를 확대합니다. 이 유형은 관계의 힘의 우위를 확인하는데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 모두의 공통점은 상대가 거절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경계를 세우지 않으리라는 걸 이미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탁을 반복하는 사람을 계속 수용하다 보면 관계의 중심은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그 사람의 권한과 영향력은 커지고 여러분의 존재감은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이 일은 원래 네가 해야 하는 일, 넌 원래 그런 역할이라는 고정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철학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결국 남이 그를 낮추게 된다. 자신의 경계를 스스로 허물고 거절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상대는 여러분의 경계 안으로 점점 들어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이건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신호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절해야 할 부탁에는 분명한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지 않아야 여러분의 삶이 지켜집니다. 첫 번째 신호는 책임의 주체가 분명히 남인데 나에게 넘기는 부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래 맡기로 했는데 좀 바빠서 대신 좀 해줘. 원래는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인데 네가 한번 맡아줄래? 이런 부탁은 명확히 상대의 책임을 여러분에게 전가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경우 거절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점점 타인의 책임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말은 단순합니다. 그 일은 제가 아닌 원래 맡으신 분께서 해결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도움을 받으면서 감사보다 당연함을 말하는 사람의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수차례 도와준 뒤에도 고마워 대신 넌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 넌 착하니까 부탁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한다면 이미 경계선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감사 대신 기대와 의무를 강조하는 부탁은 서서히 여러분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때는 감사 대신 당연함을 요구하는 순간부터 단호한 거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자주 반복되는 부탁입니다. 처음엔 이번 한 번만이라 했지만 이미 두 번, 세 번 반복되고 있다면 그 부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 부탁이야. 이 말은 대부분 진심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여러 번 도와드렸습니다. 이제는 제 일정을 먼저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단호히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거절을 시도할 때 감정적으로 압박하는 경우입니다. 거절을 하면 넌 참 차갑다. 이럴 때 외면하냐? 우린 이런 사이 아니었잖아. 라고 감정적인 죄책감을 유발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흔들리면 다시 원점입니다. 관계와 부탁은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관계는 소중하지만 이 부탁은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부탁을 들어줄 때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한 조각씩 내어주는 것이다. 거절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상대도 나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부탁을 받을 때마다 이 네 가지 신호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작은 거절부터 조금씩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거절하지 못해 지쳐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조언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삶의 경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지혜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